안녕하세요. 김창현 세무사입니다. 세부담의 절대 강자 임원퇴직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교재 가지고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임원퇴직금 성격과 법적 근거 봤고요. 오늘은 임원퇴직금의 송금산임 요건 관련된 내용으로 촬영을 합니다. 교재 파트 7 임원퇴직금에 있고요. 꼭지 5번 임원퇴직금의 송금산임 요건과 장점. 자, 교재를 보면 403페이지입니다. 24년판 403페이지고요. 자, 임원퇴직금은 송금산임 요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지급할 때 요건에 충족해야 되지만 전액 송금 인정이 될 테고요. 요건을 보기 전에 임원퇴직금이 갖는 장점 먼저 볼게요. 자, 410페이지에 있고요. 임원퇴직금 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님들은 보면 지금 받는, 경영하는 단계에 있는 지금의 소득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세금을 반을 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속이 개시가 되더라도 아마 한계세율이 50%에 적용되는 그런 재산가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고도 역시 뭐 부동산 임대 내지는 뭐 배당 소득 등이 있어서 뭐 거의 반을 내는 그런 세부담을 갖는 분들이죠. 그에 비해서 임원퇴직금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퇴 시점에 한 번 지급받는 소득이겠죠. 물론 뭐 중간정산이 있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뭐 전생에 걸쳐서 두 번도 될 수 있고 뭐 가능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경영을 하시다가 은퇴하실 때 지급받는 소득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아시다시피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죠. 퇴직금은 따로 세액 계산을 합니다.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이한 계산 구조로 세액 계산을 하고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담이 낮죠. 자, 임원퇴직금의 장점 한 6가지 정도 교재에 표시해 놨는데요. 일단은 연분연승법 계산으로 분류과세해서 급여를 받는 거나 배당을 받을 때에 비해서 세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부담이 낮은 그런 소득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는, 뭐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게 될 때는 그 금액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 효과가 매우 클 테고요. 그리고 법인세 감소 효과뿐만이 아니고 손익가치,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최근 연도의 순손익이 최근 연도 순익이 굉장히 낮아져서 순손익가치 3년간 연도 순익을 가중평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낮게 반영이 돼서 주식가치 감소 효과도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퇴직 직전 연도 손익을 크게 결손, 뭐 퇴직금을 10억, 20억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결손을 낸 다음에 주식가치 평가기준 활용해가지고 증여 플랜 같은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역시 이제 모니터링이 돼서 현재는 상증령 54조 1항에 따라서 굉장히 낮게 결손이거나 이런 순손익 가치의 어떤 가감된 효과를 반영해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에, 그러니까 손익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 가중평균 순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 못하게끔 상증법을 개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일시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나 배당을 받게 되면 건보료만 따져도 7.09%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역할을 한다. 뭐 퇴직금의 탄생 자체가 노후자금의 개념으로
탄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연분연승법 계산 구조로 세액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세부 부담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소득이 바로 임원퇴직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장점이 많은 반면에 그 송금사임 요건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요건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관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좀 포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관에 정한 금액이 비용인데 이 정관을 잘 정해야 되겠죠. 주주총회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제 주총을 실시해야 될 테고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너무 뭐 과도한 금액이라든가 뭐 임시적인 방편으로 급조해서 만든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겠죠. 그 정관에 정한 거 관련된 사례는 향후에 송금 부산입된 사례라든가 상황별 어떤 그 세무 처리 부분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일단 정관 요건은 정관을 잘 정해야 된다. 세법의 송금 요건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정관 내용이 잘 정해져야 된다라는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 사유 요건입니다. 현실적,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유에 해당이 될 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워낙 세부담이 낮고 하니까 실제로는 퇴직이 아니면서 퇴직한 것처럼 퇴직의 형식을 빌어서 퇴직금 처리했다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지급 요건입니다. 임원 퇴직금은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워낙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정관 내지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줄 내용을 지금은 설계하는 그런 단계일 텐데 은퇴 시점이 뭐 10년 뒤나 20년 뒤에 있는 거니까 미래에 뭐 수십억이 지급되는 큰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퇴할 시점에 정관상 지급할 금액이 예를 들면 20억이었다라고 하면 20억을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분명 재원 마련이 미리미리 좀 필요하겠죠. 우리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이 뭐 20억 정도를 뭐 예금으로 쌓아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몇 억이 뭐 2, 3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뭐 기업이 무너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수십억에 이르는 퇴직금은 일시금 요건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요건이 AND 요건입니다.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각 요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요건이 정관에서 정한 지급금액, 이 정관 요건인 거죠. 정관을 잘 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요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신문 메시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요건, 자, 현실적인 퇴직 사유 요건입니다.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하나의 송금에 산입합니다. 자, 임원이 은퇴하는 때에 진짜로 퇴직하는 것 말고도 일정한 경우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있는데 시행령 44조 2항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밑줄 친 거에 대한 주요한 우리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만 한번 보면 이 부분입니다.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현재 무주택자이다 라고 하면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셔가지고 집을 사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 포함입니다. 소득세법, 이 부분이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서 얘기하는 부양가족, 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 우리가 연말연산 할 때 1인당 뭐 150만 원씩 공제받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포함입니다. 자, 본인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를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죠. 자, 소득공제상 부양가족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기본적인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시거나 이래서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를 요하는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대표님의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런 지역에 뭐 계시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진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뭐 해당 구청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이건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법인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4가지 정도를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대표님들은 거의 평생에 걸쳐서 세금을 반을 내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기중에 10억, 20억을 가지고 갈 때 10%대 세부담하는 이 퇴직금을 한번 실현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거죠. 네, 매력적인 겁니다. 그 사유가 바로 이 4가지인 거죠. 상담을 하시다가 대표님이 무주택자인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가족 중에 무슨 뭐 이렇게 뭐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요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요 얘기를 꺼내서 임원퇴직금을 한번 실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간정산 사유라고 칭하는 이 퇴직 사유는 내가 이게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쳐가지고 그냥 못 찾아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딱 암기를 해야 됩니다. 4가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 주택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그 근로자들 퇴직금 중간사유 6개월이랑 틀립니다. 근태법은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또 그 의료비 지출 요건이 있잖아요. 뭐 연봉의 그 12.5%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요건도 있죠. 이제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만 요건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 임원,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 지변. 그러니까 천재, 지변은 사실은 뭐 많이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세부담의 절대 강자인 이 퇴직금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건입니다. 이거 한번 이 얘기 하나 보고 갈까요? 자,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아닌데 퇴직금을 만약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세무상 가지기금입니다. 가지기금이고요. 임원 사임 후 고문으로 또는 직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는 얘기 있고요.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 사유 중에 이제 다양한 실무적인 사례가 있죠.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인 거고요. 자가건설, 내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도 된다는 거고요. 세대주인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라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소금산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부부 공동 명의. 네. 그리고 자, 요 부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건 되는데 유권에서 나온 것 중에 남자 대표님이 대표이사고 집을 사는데 이거를 사모님,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이면서 대표이사 본인이, 그러니까 공동 명의이거나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되지 사모님 명의라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 요건,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련 예규, 퇴직금 지급 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경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뭐 이렇게 합의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지급해야지만 송금사님 요건 충족이라는 겁니다. 분할 지급 가능하겠습니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시금 분할 지급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정산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전액을 지급하는 게 일시금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반대되는 심판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일시금 요건 위배로 송금 불산입 가지급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계약을 명의 변경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게 퇴직금 인정되느냐? 된다는 요건 해석이고요. 과거 2011년 3월 29일 그 이전 요 해석이 기획재부 유권에서 나오기 이전의 과세관청은요, 회사가 임원퇴직금에 대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저축성 보험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 그 보험 계약의 계약자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해가지고 퇴직금 처리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야 이건 일시금으로 준 게 아니다. 이건 퇴직금이 아니다. 근로소득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었어요.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저축성 보험 계약을 명의 변경해서 가져가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이죠. 실제로 지급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명의 변경 당시에 그 보험 계약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 평가 금액이 명의 변경이 돼서 수익자가 본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지급한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논리로 퇴직소득을 인정하게끔 유권 해석이 변경이 된 거고요. 해석 변경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축성 보험 사례인데 그러면 보장성 보험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하는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뭐 그런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재원 마련 기능도 하면서 그 퇴직하는 때까지 무슨 그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그런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종신보험 계약도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때에 퇴직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해석 두 개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계약을 명의 변경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장점 받고 지금 촬영이 17분인데요. 이게 또 안 되겠습니다. 20분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끊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24년 재석이 컨설팅 세부담의 절대 강자 임원 퇴직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